깊은 밤,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호화로운 집무실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회장이 깊은 잠에 빠진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금 채용된 가난한 청소부의 6살배기 딸을 위한 덫을 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살짝 열린 금고 안에는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결핍을 겪어본 아이라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눈을 뜨고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광금융타워 15층 집무실의 시계 바늘이 정확히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소란스러웠던 호화로운 공간엔 이제 따뜻한 노란 조명만이 유리 덮인 대형 책상 위로 쏟아져 내리며 짙은 갈색 가죽 의자에 앉아 침묵에 잠긴 한 남자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전 부동산 업계에서 냉혈한 상어로 불리던 신동욱 회장은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눈도 거의 깜빡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바로 옆 금고는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거액의 현금 약 7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진짜 돈이었고 신사임당이 그려진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들이 다발로 쌓여 있었습니다. 보호장치도 지키고 서 있는 보안 요원도 없이 모든 것이 달콤한 덫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신동욱 회장이 일주일 내내 준비한 시험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설치한 카메라 앵글부터 책상 밑에 부착한 녹음기,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해도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보안팀을 향한 은밀한 지시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아직 정직한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친동생처럼 아끼던 전임 사장이 시공사와 결탁해 105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 이후 신동욱은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비서는 내부 문서를 밖으로 빼돌렸고 개인 변호사조차 지분 통제권을 물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마음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재벌이라는 부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남는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마저 잃었을 때 사람은 신동욱이 지금 그러하듯 그저 경영만 할 줄 아는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살며시 열리고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56세쯤 되어 보이는 꼬마 여자아이가 작은 배낭을 메고 뽀로로 색칠 공부책을 품에 안은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의 목소리가 CCTV 너머로 작게 들려왔습니다. 야간 청소 담당 한지수 씨는 이곳에서 1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인사팀의 오 팀장과 가끔 한별이에게 홍삼 캔디를 쥐어주는 경비원 마동석 씨를 제외하곤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국립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작은 서점을 여는 게 꿈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정의 비극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의 유일한 사랑이라 불렀던 남편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양육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지수는 이를 악물고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청광그룹 야간 청소직은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높았고 조용히만 시킨다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기에 지원했습니다. 낮에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밤에는 먼지 하나 없이 건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지도 사회단체의 자선 물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깨끗하게 살면 고개를 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밤도 여느 때처럼 한지수는 로비부터 시작해 회의실 복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고
중앙 냉방 시스템의 서늘한 공기와 왁스칠한 대걸레가 대리석 바닥에 닿는 슥슥 소리만이 남는 짙은 침묵도 익숙했습니다. 한별이는 배낭을 방 한구석에 내려놓고 색칠 공부책을 꺼내 평소처럼 얌전히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이의 눈에 엄청난 양의 돈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떤 아이라도 동화 속 장면이라 착각할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다가가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지도 만지지도 않은 채 그저 관찰만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배낭에서 엄마가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고 받은 잔돈을 모아둘 때 쓰던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를 열고 금고 안의 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돈은 반듯하게 입 하나하나 펴듯이 정리해야 소중한 줄 아는 거라고 했는데 아이는 혼잣말을 속삭이며 돈을 금액별로 정리하고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진 지폐의 모서리를 펴서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한 장도 빼지 않고 배낭에 넣지도 않고 마치 인형을 정리하듯 조심스럽게 정리만 했습니다. 그 사이 자는 척 눈을 감고 있던 신동욱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눈 사이로 아이의 행동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아이의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서 찰나의 빛을 보았습니다. 탐욕도 은밀함도 없는 그저 순수하고 맑은 빛이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주무세요. 아이가 작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 쪽을 닫던 한지수가 들어왔습니다. 한별아, 너 뭐하니?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돼. 하지만 저 상자 안에 돈이 삐뚤빼뚤해서 내가 정리했어.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지수는 즉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려움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한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신동욱은 눈을 질끈 감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굳어버렸던 심장이 처음으로 욱신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CCTV 영상을 돌려보며 아이가 돈을 정리하는 장면, 망설임이나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비서가 책상 위에 올려둔 편지, 유성 지역 땅 투기건에서 커미션을 챙기지 못해 불만을 품은 영업이사의 사직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내려놓고 마치 블록 쌓기 놀이처럼 돈다발을 정리하던 작은 아이의 영상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신동욱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었으며 무심코 누구를 잃어버리고 있었는가? 밖에는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신뢰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 외곽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6평 남짓한 좁은 반지하 방, 낡고 바랜 커튼 틈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한지수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별이는 바닥에 깐 얇은 요 위에서 귀가 뜯어진 곰 인형을 꼭 껴안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버틸 이유를 얻곤 했습니다. 지수는 믹스커피 한 봉지를 타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어제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났더라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금고 앞에 서 있을 때 신 회장이 깨어났더라면 작은 오해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은 끝장나고 법적인 문제까지 휘말렸을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아무 말도, 반응도, 꾸지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90도로 허리 숙여 사죄하고 도망치듯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도 그는 석상처럼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모녀가 사는 습한 반지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한별이의 공부상으로 쓰는 낡은 접이식 테이블, 라면 박스로 만든 책장과 경첩이 부서져 케이블 타이로 묶어둔 플라스틱 옷장. 이것이 모녀의 삶이었습니다. 단순하고 가난하지만 깨끗한 삶. 청광그룹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녀는 1시간 정도 눈을 붙인 뒤 온라인 판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가게도 자본금도 없었습니다. 지인이 보내주는 물건을 위탁받아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손수 포장해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운 좋은 날엔 2만 원을 벌었고 공치는 날엔 미천만 까먹었습니다. 짐이라기보다 은인처럼 느껴지는 작은 딸 한별이는 믿기 힘들 정도로 의젓했습니다. 아이는 편의점 간식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엄마가 헌 문구점에서 얻어다 준 색칠 공부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낡은 통장을 좋아했습니다. 지수가 저축할 잔돈을 세어 봉투에 넣을 때면 한별이는 옆에 앉아 엄마가 돈을 정리하는 모습을 뚫어지라 쳐다보곤 했습니다. 엄마, 왜 돈을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해야 해? 돈은 노력에 대한 상 같은 거니까. 우린 많이 가지지 못했으니까 더 소중히 대해야 해. 그때부터 한별이는 구겨진 돈을 보면 반듯하게 펴서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소해 보이던 그 습관이 어젯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리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주소를 적고 포장된 봉투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그 사이 잠에서 깬 한별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회장님 할아버지가 엄마 혼냈어? 아니야,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럼 내가 돈 정리한 거 보셨을까? 지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도 알 수 없었지만 보셨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앉아있는 모습은 분명 깨어있다는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 끝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별아, 엄마가 한 말 기억하지? 응, 기억해. 내 것이 아닌 물건엔 손대지 않기. 아무리 예뻐 보여도 아무도 안 보더라도 절대 안 돼. 네, 알겠어요. 지수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난할지언정 마음만은 당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배달을 마쳤을 때 인사팀 오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 팀장입니다. 회장님께서 17시 30분에 집무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심각한 일 아니니 안심하고 오세요. 지수는 문자를 몇 번이고 읽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 팀장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CCTV를 보시고 아이의 행동을 오해하신 건 아닐까? 해고당하는 걸까? 17시 15분, 지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회사에 도착해 한별이를 경비실 마시 아저씨에게 맡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늙은 경비원은 모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여전히 차갑고 호화로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신동욱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등 뒤의 커다란 창문에서 들어오는 역광 때문에 표정을 읽기 힘들었습니다. 앉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낮지만 거칠지는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지만 책상 아래로 맞잡은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어제 아이가 그 돈을 봤을 때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지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금고 안에 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돈이 헝클어져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이에게 돈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회장님, 저는 아이에게 돈은 매우 귀한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절대 가져선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신 회장은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서랍을 열어 태블릿 PC를 꺼내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다발을 꼼꼼히 정리하는 한별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을 1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그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은 배신하고, 친구는 속이고, 측근들은 횡령하고,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다 각자의 몸값이 있더군요. 그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에겐 가격표가 없더군요. 연기도 가식도 없는 그저 착한 아이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정직하게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받는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야간 수당 개수 조정으로 처리될 겁니다. 이유는 알 필요도,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들어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동정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상류층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닌 인정해주는 눈빛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눈시울에 맺힌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산산조각 났던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여정의 첫 벽돌을 놓았음을 느꼈습니다. 청광금융타워 15층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회의실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임원들은 줄지어 앉아 분기 보고서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석에는 공동 창업주의 아들이자 금수저의 전형인 고영석 전무가 신도시 개발 구역의 토지 투자 효율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머리, 빳빳하게 다림질한 셔츠 소매 아래로 명품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명령하고 복종받는 갑질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신동욱 회장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형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신 회장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비밀스러워졌으며 특히 저 청소부 같은 사내 투명 인간들에게 관심을 쏟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형석은 말단 직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한지수의 급여가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비록 몇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모든 급여 조정은 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은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 팀장을 찾아가 비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오 팀장, 급여 인상에는 인상품의서가 필요한 규정, 기억하죠? 오 팀장은 모니터 너머로 그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네, 전무님. 하지만 한지수 씨거는 회장님의 직접 지시 사항이라 형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특채라도 되나 보네? 아니면 단순히.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는 말을 자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난 그냥 나중에 누가 오해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능력 외의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말이야.
오 팀장은 말문이 막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형석은 복도로 나오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재벌가에서 권력의 이동을 수없이 목격해온 그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만큼 위험한 징조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형석은 사내 홍보팀에 들러 창립기념일 홍보 계획을 점검하는 척하며 슬쩍 떠보았습니다. 요즘 신 회장님 뭐 특별한 거 없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외부 고문을 영입했다거나? 홍보팀장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류상철 씨 말씀이시군요. 새로운 보안 고문으로 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형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상철, 2년 전 예산 횡령 사건 때 내부 감사를 지휘했던 인물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신 회장이 정말 류상철을 다시 불렀다면 무언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앉은 형석의 차가운 눈빛이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그는 한지수의 사내 기록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작은 여자가 이제는 그의 머릿속에 종양처럼 박혔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친인척 관계도, 눈에 띄는 성과도 없는 야간 청소부가 신동욱 회장의 지시로 결제도, 회의도, 보고도 없이 월급이 올랐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형석은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 최근 3개월간 급여 조정자 명단을 열었습니다. 오직 한지수,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형석은 우연히 한별이와 함께 타는 지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와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형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 가슴에 꼭 껴안은 공책, 총명해 보이는 눈빛.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가 어린이집이라도 된 건가? 지수는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밤늦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인사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이 회사를 애들 잠자리로 만들 권한도 있나?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별이는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요. 괜찮아. 지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전문적인 업무 환경 규정이 있습니다. 형석이 계속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명심해야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서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나 싫어해.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단다. 그날 저녁, 보안 관제실에서 내부 CCTV를 모니터링하던 류상철은 엘리베이터 안의 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되감아 소리를 키워듣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상철은 신동욱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형석이 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사팀 구역과 14층 복도에 마이크를 더 설치해 신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놈이 뭘 준비하는지 알아야겠어. 정면 승부하시려고요? 승부가 아니야. 바로 잡는 거지. 형석이 같은 놈들을 하루라도 더 놔두면 지수씨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짓밟힐 거야. 류상철은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가난한 청소부 한지수가 정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냉철함과 힘으로 지켜내야 할 암투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남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동욱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굴지의 부동산 그룹을 이끌며 아첨하는 눈빛과 설탕 발린 목소리, 그리고 바람처럼 가벼운 배신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그는 청광그룹 내부에서 무언가 골마 터지기 직전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지수와의 만남 이후 그는 더 조용해졌지만 결점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예산 문제로 중단되었던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전면 재가동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옛 고문인 류상철이 시스템을 총괄했습니다. 모든 대화, 보고서, 이상 징후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회장실로 직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첫 번째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고영석이 예전에 공사비 부풀리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하청업체들을 포함한 소수의 옛 파트너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그는 오 팀장을 불렀습니다. 한지수 씨 인사 기록 가지고 있나? 네,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가정 형편을 좀 알고 싶은데. 가족은 없나? 오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노트북 파일을 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한별이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고요. 임신 때문에 대학을 중퇴했고, 이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 우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완전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가? 네, 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눈은 햇살이 비치는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침묵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새로 개장한 쇼핑몰 1층 카페에서 고영석은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졌지만 눈매 많은 날카로운 50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엄태구, 자재비 횡령 의혹으로 명단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청광의 하청업체였던 태구건설의 대표였습니다. 신 회장은 옛날 일을 잊지 않았을 텐데 형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만 잘 맞추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죠. 엄태구가 비웃으며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신 회장이 정면 승부를 건다던데. 내부 감시망을 다시 깔고 류상철까지 불러들였다면서?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자네는 지름길로 가고 싶나? 형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양반이 신중하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죠. 신도시 프로젝트 서류나 잘 준비해둬요. 4분기 계획이지만 내가 어떻게든 앞당길 테니까. 엄태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가난한 여자, 지수라고 했나? 최근 변화랑 무슨 관계가 있다던데. 형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계집애가 잡음을 내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걔를 다르게 보게 만들 거야. 누명이라도 씌우게? 굳이 꾸며낼 필요 없어. 적절한 곳을 건드리기만 하면 돼. 그날 저녁, 한지수가 6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오 팀장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씨, 인사팀으로 잠깐 와줄 수 있어요? 근무랑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땀을 닦은 뒤 한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도착하니 형석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군.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 오 팀장 말이 요즘 아이를 자주 데리고 온다면서요. 여기는 전문적인 업무 공간이라는 거 알죠? 처음부터 허락받은 사항입니다.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싱글맘이 온라인 판매 청소일까지 하면서 이 물가 비싼 도시에서 아이 키우고 월세 내고 좀 벅차지 않나? 지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형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사무실에서 자잘한 비품이 없어지고 재무팀 현금도 좀 빈다는 얘기가 있어. 아무도 의심 안 했는데 CCTV를 돌려보니 당신이 규정 시간 외에 그 구역을 자주 드나들더군? 사실이 아닙니다.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평소처럼 청소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 절대. 진정해. 형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린 건 아니야. 확인만 하려는 거지. 찔리는 게 없으면 무서울 것도 없잖아.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신동욱 회장이 서류 뭉치를 든 채 들어왔습니다. 끼어들어서 미안하군. 그가 형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함정을 파기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지.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 시스템 재가동을 승인한 게 나야. 내가 안 보고 있을 줄 알았나? 형석은 얼어붙었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지. 신 회장은 그를 노려본 뒤 지수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씨, 이런 꼴을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이랑 퇴근하세요. 모든 건 밝혀질 겁니다. 한지수는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 않은 그의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 안 울어? 지수는 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울어. 진실을 알면 무서울 게 없으니까. 소문은 계절풍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지수가 청광빌딩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피하는 눈빛, 흘끔거리는 시선, 뒤돌아서면 터지는 비웃음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지수는 자신을 감싸는 이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진흙탕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낡은 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한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제 배운 것에 대해 제잘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6살 아이가 멸시 어린 시선과 가난의 무게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하게 산다고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다다르자 이곳에서 가장 나이 많은 경비원 마씨 아저씨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늘 웃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수야, 소문 들었니?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재무팀 돈에 손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요. 지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널 믿는다. 마씨가 즉시 말했습니다. 담배에 찌든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의 입방아는 그렇게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3층 화장실과 7층 휴게실에는 익명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악랄하고 은밀한 집단 따돌림, 왕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임원 회의실, 고영석은 팔짱을 낀 채 인사보고서 화면을 보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습니다. 신 회장님,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니까 내부 감사를 위해 한지수 씨를 직무정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신동욱은 서두르지 않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갑지만 평온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조사할 셈인가? 절차대로 해야죠. CCTV 로그 확인하고 출입 명부 뽑고 민감 구역 접근 기록 다 뒤져봐야죠. 카메라 시스템 내가 다시 깐 거 알 텐데? 볼 건 이미 다 봤네. 그럼 왜 아직 결정을 안 내리십니까? 형석이 인상을 썼습니다. 남의 입 빌려서 결정 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화장실에 붙은 익명벽보 따위에 휘둘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두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물밑에서 벌어지던 암투가 오늘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형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럼 청소부 하나 때문에 회사 신용을 걸겠다는 겁니까? 신동욱은 천천히 보고서를 덮으며 형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 나는 진실을 편견 위에 두겠다는 거야. 5층 직원 휴게실, 오 팀장은 천사 얼굴을 한 도둑, 소지품주의라고 굵게 인쇄된 종이를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구겨버리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가 분명했습니다. 싱글맘의 명예를 짓밟은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약점을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내에 보이지 않는 계급 문제였습니다. 한지수는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성실함과 예의,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모습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닥을 닦는 사람보다 더 고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어떤 이들을 불편하게 했고 형석 같은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수는 반지하 방에서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 힘도 아이를 위로할 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별이는 낡은 만화책을 껴안고 순진한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난해서 다들 우릴 싫어하는 거야. 지수는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아니야, 다들 우릴 싫어하는 건 아니란다. 그냥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나 이제 엄마 회사 안 갈래. 왜? 엄마가 더 미움받는 거 싫어. 지수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몰라도 될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 팀장의 문자였습니다. 내일 회의에 소환될 수도 있어. 겁먹지 마. 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은 그 문자가 순간 그녀를 벼랑 끝에서 잡아주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믿고 있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폭풍이 몰아치겠지만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그녀는 가시밭길 같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별이의 엄마니까요. 7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대전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퍼붓고 있었습니다. 습하고 우중충한 공기가 도시를 감쌌습니다. 밤새 불을 밝히던 청광타워도 잿빛 빗줄기 아래 고개를 숙인 듯했습니다. 한지수는 젖은 우비를 꼭 쥐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한별이는 엄마 옆에 딱 붙어 어깨가 젖었는데도 엄마랑 같이 와서 마냥 좋은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소문에 휩싸인 이후 지수의 걸음걸이는 여론의 문매를 맞는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실처럼 보이나 봅니다. 오전 8시 오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15층 회의실로 오세요. 회장님 계십니다.
지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의 머리를 정리해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올라가면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해. 아무 말 말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한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듯했습니다. 가는 길에 엄마의 웃음소리도 없었고 GS25에서 사 먹던 삼각김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신 회장뿐만 아니라 고영석, 오 팀장, 감사팀 직원 2명, 법무팀 직원까지 와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지수가 들어오자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숙한 눈빛, 안타까운 눈빛들이 교차했습니다. 신 회장만이 아이를 보자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앉으라고 손짓하며 낮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내에 퍼진 의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모두 존중과 정직을 지켜주십시오.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고영석이 마치 수습검사처럼 딱딱한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한지수 씨는 사무실 자산 손실 및 업무 시간 외 재무 구역 출입과 관련하여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CCTV 기록상 해당 구역 인근에 수차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재정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수는 허벅지 위에 두 손을 꽉 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제가 그 구역에 들어간 건 청소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매일 밤 업무 분장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제 급여는 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 학비는 비정부 기구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형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연이군요. 당신 월급이 오르던 바로 그 시점에 회사에서도 첫 번째 자금 부족분이 발견됐으니까요. 그때 신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들어와 USB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류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추측을 이어가기 전에 최근 업그레이드된 내부 감시 시스템에서 추출한 영상을 먼저 보는 게 좋겠군요. 화면이 켜지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주말 밤 고영석 본인이 개인 카드로 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커다란 봉투를 들고 빠르게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없었지만 시간, 장소, 그리고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이 명확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형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입을 범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감사팀 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원본 시스템에서 추출해 검증을 마친 편집되지 않은 영상입니다. 신 회장은 몸을 돌려 형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자네, 할 말 있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잠시 빌린 갑을 형식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채워 넣으려고. 갑을 신청서도 없었고 회계 기록도 전혀 없네. 그리고 나한테는 이와 유사한 영상이 4개나 더 있어. 신 회장은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판결의 망치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수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마치 목을 조여오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려 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가벼움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한별이 엄마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쫓겨나는 거죠? 지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랑 우리 별이 아무데도 안 가도 돼.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갈 때 신 회장이 지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조용히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일하는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 당신은 품위를 지켰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생각보다 당신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는 여전히 악몽에서 갓 깨어난 듯 눈을 반짝이며 방을 둘러보는 한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참 착하군요. 괜찮다면 제가 아이의 학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 같은 아이들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목이 메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지난 며칠간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던 보이지 않는 얼룩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한별은 고개를 들어 빗방울을 맞으며 환호했습니다. 엄마, 비가 너무 시원해요.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지수는 그런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간의 폭풍 후 끝에 처음으로 짓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파괴를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폭풍은 썩은 것들을 쓸어내고 더 푸른 하늘을 열기 위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녀에게는 결백과 진실, 그리고 결코 잃지 않았던 믿음으로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인 회의가 끝난 후 청광그룹의 분위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벗겨진 듯했습니다. 무성했던 소문들은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고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던 곳에는 당혹스러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한지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일 하던 청소 업무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진실과 반복되는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뒤 딸이 조금 더 공정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맑은 하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바람은 빛이 쉽게 닿지 않는 은밀한 균열과 어두운 구석들을 드러냈습니다. 12층의 작은 회의실, 예전에 고영석이 측근들과 비밀 회동을 갔던 그곳에서 오 부장과 류상철은 수많은 서류를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오 부장이 지출 보고서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상철은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강남 프로젝트잖아. 중단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보고서에는 접대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운영 비용이 매달 계속 청구됐군. 총액이 거의 4억 6천만 원이야. 최종 승인자는 고영석이고 서류 증빙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회사 직인도 있고 영수증도 다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찾아낼 수 없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놈이었군. 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래 기업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었지만 신동욱 회장의 간곡한 부탁과 지수의 사연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편 강남 부촌의 고급 빌라에서는 고영석이 홍보실에서 막 배포한 사내 공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제거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착륙이나 기다림 따위는 없었습니다. 단지 짧고 명료한 통보뿐이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전무이사 고영석은 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관련 서류는 검찰로 이관한다. 그는 탁자 위에 유리잔을 3개 내리쳤고 유리 조각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빌어먹을.
고작 영상 몇 개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낯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태구 형님, 보험이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엄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예전 그 자리에 없잖아. 우리 거래는 끝났어. 형님이 감히 등을 돌려요? 난 장사꾼이야. 끈 떨어진 사람하고는 안 놀아. 알아서 해. 매몰차게 전화를 끊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형석은 넓은 집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쏟아지는 조명은 덜덜 떨고 있는 그의 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신 회장은 세 개의 전략 프로젝트 개발 도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영석이 주도하던 계획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철거 중인 건물처럼 흉물스럽게 변해버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오 부장이 내부 직원 명단을 들고 들어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회장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지수 씨를 임시 내부 감사팀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신 회장은 뒤를 돌아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그분은 청소 직원이라 전문 지식이 없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렴함,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위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게 큰 강점이 될 겁니다. 회장은 비가 그치고 문틈으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한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를 줘 보도록 하지.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지수는 인사과 옆에 새로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내부 교차 점검팀으로 개편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 부장이 준비해 둔 서류 뭉치와 새 사원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시 내부 평가팀 한지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닦던 사람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만하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견의 진흙탕 속에 잠겨본 사람으로서 올바른 방식으로 힘을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지수는 감사, 보고, 단순 항목 교차 확인 및 의문사항 기록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개의 사무실을 청소하며 수많은 조각난 이야기들을 주워들은 경험 덕분에 그녀는 교회 지점장의 접대비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가장 먼저 발견해냈습니다. 이 식당 영수증이 같은 날 4번이나 발행됐어요. 시간 차이도 몇 시간 안 나고요. 똑같은 메뉴, 똑같은 인원수의 손님 4팀을 연속으로 접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오 부장은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 지수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서 2년 동안 서빙을 했었거든요. 거긴 고정 메뉴만 팔아서 영수증에 적힌 것 같은 메뉴는 없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감사팀의 특별한 뇌의 눈이 되었습니다. 업무 스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리하고 정직하며 경청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점차 새로운 궤도에 오를 무렵 신 회장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그가 오늘 뗐습니다. 원래 하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과거의 실수를 영원히 반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수는 감격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신다면 회장님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배를 몰아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여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공들여 세운 회사의 남은 명예까지 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에 닿을 때
감춰져 있던 균열들은 신뢰와 진실, 그리고 용기라는 새로운 시멘트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이야기는 이제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은 깨질 수 있어도 진정한 반사체는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전에는 다시 부슬비가 내렸고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마치 하늘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수는 학교를 마친 한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천막 위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투둑투둑 울렸지만 포장마차 안은 묘하게 아늑했습니다. 한별은 어묵꼬치와 따뜻한 우동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가에 국물을 묻힌 채였지만 눈은 쉴 새 없이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딸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근 들어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 짐처럼 여겨졌던 딸이 이제는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건드리지 못한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별아, 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니? 지수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불쑥 물었습니다. 한별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묻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알고 싶어. 근데 엄마가 아빠는 우리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이제 너도 알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지수는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 그리고 가장자리가 해진 빨간 털실 머리띠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강직한 눈빛을 지닌 젊은 남자가 경찰대학교 졸업식에서 제복을 입고 지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류진우. 한때 수석 졸업생이자 지수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지수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경찰학교 기숙사에서 청소 일을 할 때 아빠를 만났어. 아빠는 엄마를 위해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곤 했지. 착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겼을 때 아빠는 정말 기뻐했어.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지. 그런데 갑자기 긴급 임무를 떠나면서 연락이 끊겼어. 나중에 듣기로는 밀수 조직 소탕 작전 중에 크게 다쳐서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데 그 뒤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 한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그 긴 세월을 혼자서 어떻게 견뎌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아빠 다시 만나고 싶어? 아이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원망했는데 지금은 그저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아빠를 만났으면 해. 3일 후 지수는 신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막 검토를 마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지만 신 회장을 놀라게 한 것은 그 뒤에 책상 위에 내려놓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드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이쪽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 이 사람을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신 회장은 사진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류진우? 자네가 이 친구를 아나? 네, 아주 잘 압니다. 진우는 류상철 고문의 제자였어. 그 후에 검찰 특수수사팀으로 발탁됐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젊은 수사관 중 하나였네. 그는 무거운 눈빛으로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임무 이후에 진우는 사라졌네.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
고위급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내부 스파이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로 옷을 벗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확인된 건 없어 지수는 멍해졌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의 모호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신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철에게 전화해 보겠네. 진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그 사람뿐이야. 일주일 뒤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류상철이 지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카페 뒷주방에 고소한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찾았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살고 있고 비료회사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박민호라는 가명을 쓰고 있더군요.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지수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과거 임무의 후유증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소. 만나고 싶다면 데려다 주겠소. 이틀 후 7인승 승합차 한 대가 굽이진 고갯길을 넘어 강원도의 울창한 산맥과 산자락 아래 웅크린 허름한 집들을 지나갔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이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이글거리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숨길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손에 든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와 상철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는 멈칫하며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쭈뼛거리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한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녀의 눈이 마주친 순간 단 1초였지만 수년 동안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딸이에요. 지수가 나직이 대답하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별이 다가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전 한별이에요. 엄마가 제가 아빠 닮았대요.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두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필요할 때 아빠가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한때 홀로 범죄 조직에 맞섰던 남자의 뺨 위로 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눈빛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별은 말없이 그를 안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신의 조각임을 알아챈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나란히 앉아 산맥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정에 빠져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조직에 의해 빛의 세계에서 밀려나 도망쳐야 했던 지난날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면 너랑 아이까지 위험해질까봐 차마 용기가 안 났어. 지수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원망 안 해. 하지만 오늘 당신이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낸다면 절대 늦은 게 아니야. 한별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우리랑 같이 도시로 가면 안 돼요. 진우는 아이를 보았다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꿈 많던 젊은 형사 시절처럼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갈게.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늦은 오후의 찬란한 햇살 아래 차는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설렘, 기대, 그리고 벅찬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서 한별은 아빠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요하고 평범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낡은 조각들을 이어 붙인 가족이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가족은 마침내 완전해졌습니다. 숨가쁜 사건들이 지나간 뒤 청광그룹으로 돌아온 회사 분위기는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불신과 경계로 가득했던 복도는 이제 신중하고 탐색적인 눈빛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뿌리부터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부서마다 감사가 진행되었고 서류들이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한지수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부 감사팀의 일원으로 결제, 접대, 프로젝트 비용 항목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회계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지수는 뛰어난 기억력과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예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년간 밤에 청소하며 묵묵히 관찰해 온 덕분에 얻은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그녀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 방기수 재무 담당 상무의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큰 키에 걸걸한 목소리, 항상 완벽한 정장 차림을 하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그는 고영석 시절 임명되어 거의 10년 동안 회사의 자금을 은밀하게 주물러 온 인물이었습니다. 지수의 팀이 동부 프로젝트의 불분명한 지출 내역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제출한 내부 감사 회의에서 방 상무의 표정이 아주 잠깐 일그러졌지만 지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혐의들에 대한 증거는 있나?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작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어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내 결산 내역을 의심해. 방기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류상철이 책상을 가볍게 치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방 상무, 이 팀은 회장님 직속 권한을 위임받았소. 질문하는 건 당연한 절차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방 상무는 화를 사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가면서 지수에게 던진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이 아닌 분노와 경고가 뒤섞인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학원에서 나오는 한별을 데리고 나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수 씨, 방 상무님 측 사람인데 가족 문제로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분식집에서 색칠놀이를 하고 있는 딸을 조용히 곁눈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면 감사팀으로 연락하세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는 법이죠. 당신 때문에 딸까지 험한 꼴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맞닥뜨린 세상이 너무나 비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류상철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벌집을 건드렸군요. 하지만 아주 잘했습니다. 지수씨. 이건 오랫동안 건재했던 그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기회입니다. 다음 날, 대회의실에서 감사팀과 재무팀 사이에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새로 도입된 거래 분석 소프트웨어가 1년의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를 포착해낸 것입니다. 수많은 프로모션 비용과 리베이트가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에서 조성된 뒤 중개인을 거쳐 다시 현금화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종 승인자 명단에는 방 상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명의자는 방 상무의 처남이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한지수가 화면에 자료를 띄우자 회의실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고 방 상무는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 위에 깍지 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소.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곧이어 인사관은 수사를 위해 방기수 상무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반지하 방문 앞에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지난번 포장마차에서 지수와 한별이 밥을 먹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었지만 선명했고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몸성이 살고 싶으면 회사에서 꺼져. 다음번엔 사진으로 안 끝난다. 지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신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과 미행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말 용감하군.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네. 다음 날 새벽 3시 민간 조사원들과 관할 경찰이 협력하여 지수의 집 근처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던 일당을 비밀리에 체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의 휴대폰에는 방 상무의 전직 운전기사였던 브로커의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아침 사내 뉴스에는 방기수 상무가 자금 세탁, 직원 협박, 유령 회사를 통한 프로젝트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회계 시스템에 대해 향후 3개월간 특별 감사가 요청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숨을 죽였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신뢰의 벽은 이미 너무 많이 금이 가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벽돌로 다시 쌓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수는 지치지만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별이 달려와 엄마를 안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지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모녀가 함께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사회 밑바닥에서 일어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짧은 코너가 방영되었습니다. 그곳에 청소부였던 미혼모 지수가 꺾이지 않는 선함의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엄마를 돌아보며 눈이 휘둥그레져 웃었습니다. 엄마! 엄마 뉴스에 나왔어. 지수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엄마가 유명해서 나온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않을 용기가 있어서 나온 거야. 밖에는 또 비가 내렸지만 이번 비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독성 강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꿋꿋하게 선을 지키며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진실, 그 진실을 덮고 있던 오물들을 씻어내기 시작하는 정화의 비였습니다. 대전의 이른 아침, 청광그룹의 고층 유리창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비쳤습니다. 예전에 그 답답하고 우울했던 느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한결 가볍고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12층 대회의실에는 오랫동안 회사에 몸담아온 직원들이 특별회의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내부 운영 역사상 전례 없는 전환점이 될 자리였습니다. 신동욱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지난 1년여간 회사를 갉아먹던 낡은 시스템의 대수술을 묵묵히 이끌어온 류상철이 자리했습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마침내 마지막 문이 열리며 한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묵묵히 일하던 청소부가 아니라 당당하고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 회장이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합시다. 류상철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6개월간의 내부 감사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금융비리, 유령 계약, 고영석이 남긴 이익 집단의 권력 남용 등 모든 것이 밝혀졌고 주동자 대부분은 기소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리 처벌과 동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재건입니다. 회사가 언제까지나 공포와 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고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거절할 줄 아는 새로운 관리자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가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여는데 이분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지수는 얼떨떨했지만 신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수 씨, 당신을 윤리경영 및 내부 투명성 감찰 실장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신설되는 직책이며 인사, 감찰, 기업 윤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저에게 직접 조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합니다. 산발적인 박수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움도 있었지만 그녀가 끈질긴 선의와 조건 없는 용기로 회사를 어둠 속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 때문에 매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정직한 근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날 오후,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새 사무실에 지수는 액자 하나를 걸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별이 우등 상장을 들고 높이 쳐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녀가 손수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도덕을 지키자. 한별이 구내 매점에서 산 레모네이드를 들고 깡충깡충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높은 사람 된 거야. 지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높은 사람은 무슨, 그냥 문직이야. 무슨 문? 옳고 그름 사이의 문, 하지만 앞길에 놓인 것은 새 의자와 새 사무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책을 맡은 초기, 지수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고참 직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청소하던 사람이 우릴 감시한다고 그들은 비꼬는 말을 주고받으며 무시했습니다. 일부 중간 관리자들은 은밀하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데이터를 불완전하게 제공하고 심지어 그녀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대화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권한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10년 동안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는지. 그 진심 어린 이야기가 몇몇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그녀를 가장 의심했던 기술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구형 카메라 시스템 데이터 확인해 드릴까요? 그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를 숨겨두곤 했던 사각지대를 좀 알거든요. 지수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권력이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지수는 신 회장에게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층의 소리 듣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조리원, 운전기사 등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과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조직이 도덕적인지 알고 싶다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니까요. 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결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수는 정장도 입지 않고 명찰도 달지 않은 채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뒤 한 사람씩 발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비원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창고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가 모 부장님한테 찍혀서 10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선 적이 있습니다. 잘릴까봐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조리원 아주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멍청한 줄 알고 폐기물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자식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말이죠. 회의실 안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말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수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층에 건의함을 설치했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회장실로 직보되는 별도의 보고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청광그룹의 연말 시상식에서 지수는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개량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은 그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눈빛은 처음 입사하던 날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복도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친절과 품격은 직급이나 연봉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올바르게 살겠다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객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맨 앞줄에는 한별이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회사 보안 고문이 되어 돌아온 아빠, 류진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한때 두려움의 그림자였던 이 회사가 이제는 정직한 사람들을 위한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누군가는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함 때문도 화려한 성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시련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이 진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으로 향하는 그 문은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닫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공유, 그리고 소중한 의견은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발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